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주말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 같지가 않게 예. 요즘은 시간을 따로 내서 어딜 다녀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연히 늘 우연이긴 하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그 동무들, 친구들 핑계대서 오늘 일요일 하루 종일 광덕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광덕산이요? 오. 김필 잘 모르죠? 광덕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광덕산이 혹시 천안 쪽에 있지 않던가요? 우리 김필은 청계산이나 알까 싶어요. 청계산 알죠. 광덕산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화천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 일동 쪽 아닙니까, 그럼? 네, 일동 지나서. 예. 일동, 포천 일동 지나고요. 거기에 물이 워낙 좋대요. 그렇죠. 물이 좋아서 대한민국 그냥 남쪽에 막걸리집이 100개 있다면 20개가 그쪽에 있다는 곳이랍니다. 이야, 그렇군요. 물이 워낙 좋아서 그 물의 수원지가 광덕산이래요. 그러면 수원지면 더 깨끗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광덕산하고 백운산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예전에 거기 갈비 먹으러 갔는데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갈비입니까? 네, 물보다는 갈비가. 예. 근데 제가 요즘 사실은 이게 몰래 할 얘기인데, 예. 요즘 담배를 끊었어요. 와, 교수님 진짜요? 잘 모르죠. 그 담배 끊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내밀한 얘기인데, 담배를 한 달 정도 끊었는데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책도 잘 안 읽히고요. 글은 전혀 못 쓰고. 그래서 요즘 제가 글을 막 이것저것 펑크도 내고 그럽니다. 그 정도입니까? 담배가? 글쎄, 모르겠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예. 담배를 끊고 나니까 40년 가까이 핀 담배여서 그런지, 얘가 내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 광덕산 가서 들꽃을 조금 보고 오니까, 담배를 안 펴도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꽃들, 얼레이지, 그리고 꽁이의 바람이었다고 했나? 그리고 개별꽃들, 몰랐던 이름들, 현호색도 있고요. 이 꽃들을 보다 보니까, 이래도 좀 살 것 같다 싶긴 했어요. 담배 안 펴도 살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사실 오늘 가는 길에 뉴스에서 우리 DJ 선생의 그 장남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지독한 고문이었던 걸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버스에서 타고 가는 길에 읽었던 책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대만 작가의 책이었는데 이 책의 한 구절에 그 지독한 고문의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들꽃 얘기만 하려고 할까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이 원전 얘기와 고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광덕산 들꽃 여행 얘기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홍삼 트리온이 뭐니 해서 온갖 비아냥과 조소, 냉소가 있었던 걸 또 아는데 그런 고통도 한번 겪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대신 전하고 오늘은 제 들꽃 여행 얘기 조금만 사치스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 좀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늘 얘기하는데 로르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렇군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작가는 누가 뭐래도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르반테스를 이어받은 20세기 최고의 또 시인이 바로 그 페데리코 로르카. 예. 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라는 최고의 시인입니다. 근데 시인의 그 시를 읽지 않고 왜 풍경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풍경을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이라는 이 산문집에서 몇 구절 여러분과 함께하면 제가 오늘 다녀왔던 얘기 자랑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수도원 얘기들이 유독 많습니다. 스페인 곳곳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죠. 오래된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원과 함께한 풍경들 얘기가 이 전체 책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카르투아 수도원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나무와 꽃들 사이로 미끄러지며 카르투아 수도원으로 이르는 길은 가을 오후의 울적한 마음과 만나자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어두운 초록빛으로 물든 비탈길은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며 들판으로 힘없이 흘러내렸다. 카스티아의 평원 위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퍼져나가자 온 세상이 물에 젖은 듯 투명해 보인다. 한 폭의 환상적인 풍경과 같다. 무거운 대지에는 평안할 수 없이 오묘한 빛깔이 감돌고 저 멀리 마을에 우뚝 솟은 사각의 종탑은 비록 오늘은 안개에 가려 머리만 보이지만 여전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다. 풍경에 짙게 배어있는 슬픔, 나직하게 높은 솟은 산, 녹아내리는 납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장조의 화음, 온 세상이 소박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잠들어 있다. 멀리 지평선에는 노랗게 빛나는 해바라기가 희미하게 아른거리고 길 양쪽으로 무성이 늘어선 나무들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하고 쓸쓸한 풍경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이따금 바람이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불어오면 마른 목소리로 속삭이던 나뭇잎도 그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인다. 네. 한 풍경을 묘사하는 글 한 소절이었는데요. 글에서 얘기하는 계절은 가을이고 제가 다녀온 계절은 봄인데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비탈길을 내려올 때 들릴 듯 말 듯한 선율들, 그리고 그 풍경에 짙게 배어있는 슬픔 또는 기쁨들, 네. 그리고 나직하게 솟은 산, 그리고 녹아내리는 납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장조 또는 단조의 화음들, 그리고 온 세상이 소박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 어느 길가에서 발견했던 이름을 몰랐던 꽃들, 들꽃들, 이런 풍경들이 내가 사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또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하겠지만은 이 풍경이 또 다른 삶을 끌어오고 또 다른 삶을 보내고 하는 이별의 장소이고 또 마중의 장소인 것만 같아서 아릿하기도 합니다. 50이 넘은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을 곳 같은 한 구석에 앉아서 해바라기 하는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봄을 마중하고 또 봄을 배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을 마중하고 봄을 배웅한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다른 더 넓고 깊은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겠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르카의 인성과 풍경이라는 이 산문집은 어느 한 페이지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꼭 읽지 않아도 좋으니까 손길 가는 대로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내 삶의 모습들, 내가 미리 닿을 곳의 풍경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르고스의 묘소라는 글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헛된 인간의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암흑과도 같아서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허영심은 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허황된 욕망을 쫓는 사람은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한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과거의 모든 추억이 자신의 영광을 기리며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상상 속에서라도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덮인 무덤이 늘어선 회랑을 둘러보며 갑자기 맥이 풀리는 건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이름, 아니 최소한의 존재 흔적마저 지워버린다. 이처럼 화려한 무덤을 만들 때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 미신적인 요소를 드러내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무덤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무덤은 지금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고고학자들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어디론가 멋대로 옮길 것이다. 시간은 인간의 모든 허영심과 헛된 욕망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든다. 인간들은 영원한 삶을 얻고자 저마다 아우성치지만 바다가 프로메테우스의 절규를 비웃었듯이 귀뚜라미들은 인간의 고함 소리에 조용히 비웃으며 답할 것이다. 네. 인간들이 영생을 누리고자 어마어마한 무덤을 쌓고 자신의 망각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로르카는 한마디로 얘기하네요. 바다가 프로메테우스의 절규를 비웃었듯이 귀뚜라미들은 인간의 고함 소리에 조용히 비웃으며 답할 것이다. 귀뚜라미들의 그 노래소리든 울음소리든 그 소리에마저도 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무덤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요. 이 들꽃 한 송이 볼 때마다 우리 그 들꽃 하나하나가 새기고 있는 무늬마저도 우리는 미처 갖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예. 오늘 갑자기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을 생각했는데 역시나 딱 요 구절인 것 같네요. 그 귀뚜라미들은 인간의 고함 소리에 조용히 비웃으며 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웬 그 소리들이 많은지 싶기도 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들어오신 모양이에요. 네, 가을의 귀뚜라미 소리를 봄에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오늘 예쁜 꽃들 많이 봤고요. 우리 동무들 함께 하면서 예쁜 꽃들 많이 봤고 더 착하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인성과 풍경에 멋진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표시해둔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 PD는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별 어쩔 수 말씀 없습니다. 예. 사라진 도시 바에사라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이곳에서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쓸쓸함과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상쾌하고 향긋한 내음이 감도는 공기가 몸을 휘감았다. 저 먼 곳에서 마차 몇 대가 차량한 쇳소리와 함께 하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다. 여염집 추녀 끝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꽃들이 빨갛게 피어났다. 이런 풍경 나를 보고 왔어요. 예. 근데 이 풍경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풍경을 우리에게 얘기온다고 쓴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비평가의 풍경 얘기는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쓸쓸함과 그리움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상쾌하고 향긋한 냄새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리들, 향기들, 그리고 빛들, 로르카와 함께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몇 가지 단상이라는 글의 한 줄입니다. 예. 가끔 오래된 전설이 서려 있는 마을을 지나다 보면 영원히 잠들고픈 고즈넉한 곳을 발견하게 된다. 빠르게 지나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으로 신비롭다.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눈에 띄게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면 평생 그곳에 살고 싶기 마련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조차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자연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빛깔과 소리를 지나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고스란히 옮겨놓고 싶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를 마음속에 영원히 품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광활한 대지 위에 존재하는 한갓 왜소한 미물일 뿐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저도 지나갈 때마다, 네.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되듯이, 아이, 그럼요. 그 맛있는 풍경들, 네. 아름다운 그 향기들 다 서서히 걸으면서 예. 우리가 맛보고, 맡고, 또 귀 기울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게 짧은 휴식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좀 성급하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인성과 풍경은 정말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 책 5, 6천 원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돈으로 계산해서 좀 민망합니다만은 이 책 하나 품에 안고 낯선 길 또는 익숙한 길을 걸으시더라도 전혀 다른 풍경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폼이 난다. 네, 일단 폼도 나고요. 이른바 후가시가 네. 산다. 이 말씀이시고. 네, 후가시가 네. 곳곳에 아마 새겨질 겁니다. 예, 이 또 책을 읽으면 또 진정성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아니, 사실 교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후가시는 그건 뭐 쓰레기다. 예. 네. 추하다. 추하다. 네. 알겠습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작품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이었습니다. 인상과 풍경. 네. 이 봄에 딱 읽기 좋은 그런 책이고. 네. 4,000원, 5,000원이면은 가격이 싼 거 네. 보니까 두껍지 않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아니, 그 두께가 두껍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여쭤본 건데, 두께도 두껍습니까? 네, 이게 3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그래요? 네, 300페이지 가까이 되면서도 어느 한 페이지 놓칠 수가 없이 그 기가 막힌 문장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잘생겼네, 이 사람, 진짜. 로르카. 솔직히, 로르카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인류 중에. 우리 김 PD가 그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죠. 아니, 이분은 독특하게도, 이 프로필 사진인지는 몰라도, 아주 상당히, 멋진 모습인데. 근데 이 로르카가 그 내전 때 체포가 돼서 책을 마감했습니까? 네, 스페인 내전 때, 극우 민족주의자에게 체포돼서 사살됐어요. 아이고, 이런. 38살인가 9살 때 죽었어요. 38살입니다. 예. 1898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20세기 직전에 태어났죠. 그러다가 스페인 내전 때 그 극우 세력들에게 잡혀서 사살당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로르카 만나시면은 새로운 스페인과 새로운 인간을 또 만나실 겁니다. 양극단의 사회에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죠. 예. 네, 한국에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 드물죠. 김 PD나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네. 알겠습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라는 시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상과 풍경, 그리고 시집도 번역돼 있습니다. 네. 갑자기 시집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시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집도 참 좋고요. 가르시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뜻으로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터키로 가볼까 합니다. 터키요? 네. 저는 사실 교수님과 방송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른바 제3세계라고 불리는 곳에 네. 문학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문학하면은 늘 프랑스 문학, 영국 문학, 러시아 문학, 미국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제3세계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문학 작품도 뛰어난 게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베트남 문학 작품도 봤었고요. 예. 오래전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작품,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곳들에도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터키를 대표하는 작가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르한 파묵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단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 나나라는 아주 뛰어난 그 번역가의 힘으로 좋은 작품들이 거의 번역됐어요. 에세이집들까지. 근데 내 이름은 빨강이 잘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검은 책, 눈, 그리고 하얀 성,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 등등 오르한 파묵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거의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의 수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나 노벨 문학상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무나 받는 건 아닌데 대단히 그 소설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예. 한국에도 마니아층이 있어요. 오르한 파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적어도 한 3가지 층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예. 또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요. 첫 번째는 그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환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층위에서는 기발한 상상력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독자들을 데리고 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세계의 역사나 문화, 행동 양식들을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예. 터키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한다마는 터키의 내밀한 역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관광을 가다 보면은 매일 먹을거리 아니면 전통적인 풍습들 아니면은 풍경들, 경치들 이 정도만 경험을 하지 예. 저 밑바닥에 있는 역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이기도 하지만은 대제국을 거느렸던 세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 국가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예. 아주 그 정치적으로는 좀 후진적인 나라라고 해요. 근데 정치적으로 후진적일수록 문학 작품은 고도의 그 은유를 발휘해서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항상 우울한 기후 때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밝지 못한 그런 기후 때에도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러시아가 그렇죠. 네. 영국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요. 네. 이 오르한 파묵의 작품도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눈여겨보면은 훨씬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그 3가지 층위에서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작품이 바로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도 대단히 빛나고요. 그리고 이 독자의 기대를 멋지게 배반하면서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들을 펼쳐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터키의 역사의 그 다양한 그 의미들 그리고 역사의 굴곡들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400페이지에 가까운 소설이어서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탄불에 평범한 공대생이 있습니다. 예. 이름은 오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대생이 어느 날 책 한 권을 발견해요.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책에서 얘기하는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모험 아닌 모험을 하게 되죠. 이게 줄거리입니다. 네. 특별하게 대단한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울 줄 모릅니다.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 멍하니 한 문장을 음미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정말 책에 관한 황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예.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이런 책이 있을까요? 예, 예. 나의 인생을 총두리째 바꿔놓은 책.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예.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도 얼마든지 훌륭한 책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 그런 책들. 아마 이런 책들 한 권 만나면은 인생이 수없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책이 꼭 책일 필요는 없죠. 요즘에 사람 책이라는 말 쓰시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라는 발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람 책으로 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어린아이들에게 할머니 책, 사람 책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당신이 살아온 삶을, 인생을 쭉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게 사람 책인데 꼭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책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용민이라는 사람 책을 만나서 제가 가보지 못한 경지까지 이르는 경험들이 있죠. 아이고, 별 말씀 왜요? 하세요. 교수님이 그런 경험이 한 10이라면 전 1000점 됩니다. 교수님께 받은 경험과 세계, 경륜과 지혜가. 아이고, 예. 그게 무슨 퍼센테이지로 따질 건 아닌데, 네. 어떤 사람 만나서 정말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인생이 굴곡, 변곡점을 이루는 경우가 있듯이, 책 한 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 새로운 페이지들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접할 때마다 내 삶은 송두리째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한순간 나는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얼굴을 책장으로부터 멀리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곤 공포에 휩싸였다. 멋집니다. 책 한 권을 보고서 정말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걸 경험하고요. 그리고 멋진 책 한 권 읽고 나면은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물상들, 사물들이 달라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나 집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나 또는 책상이나 밥그릇 하나, 그리고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정말 달라 보일 수가 있죠. 예. 이게 책 한 권이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사랑에 빠지는 순간 세상의 사물들이 전혀 달라 보인다고들 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그랬다라고 이 오르암 파묵은 새로운 인생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인데 이건 마치 책에 대한 그 오마주 같은 그 에세이로 읽히기도 해요.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했던 어떤 세계가 점점 더 내 존재 속으로 침투하여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내가 알았거나 한때 고민했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변했고 예전에 내가 몰랐던 것들은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하나씩 나타나 내게 신호를 보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해도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흥분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엄청나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가능성들이 일종의 공포와 같이 변해버렸을 때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에 들떠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책 한 권에 이렇게 빨려들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삶이라는 걸 반증하겠죠. 계속 두렵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내 안정돼 보이는 삶이 통째로 변한다는 건 공포스러운 얘기도 할 테니까요. 예. 책 속에서 온갖 종류의 색깔들, 온갖 종류의 무늬들, 온갖 종류의 삶들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멋진 책에 관한 헌사들이 이어지다가 요 문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넘으면은 보겠습니다. 나는 밤마다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 눈이 아파오고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책을 읽다 보면 때때로 책이 내 얼굴로 뿜어내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현란해서 나의 영혼과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몸이 녹아 없어지고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책이 뿜어내는 빛과 함께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네. 책에서 어떤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난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죠. 책이 빚어낸 그 홀로그램과 같은 환각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들 이제 자난이라는 여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메흐메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터키를 버스를 타고 여행하면서 이제 수많은 모험 그리고 여행에 접어드는 겁니다. 버스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야 뭐 버스를 타면은 길어야 한 3시간, 4시간 이러죠. 막히면은 한 5시간, 6시간 걸리겠지만 근데 터키는 워낙 넓은 땅이어서요. 버스 타면은 1박 2일, 2박 3일을 그냥 간다고 합니다. 거기 침대에서 잠도 자야 되고요. 우리하고는 그 여행 감각이 전혀 다른가 봐요. 네. 공간 감각이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터키가 좀 척박한 공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탄불이 있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 그 흑해와 연안한 곳은 비교적 비옥한데, 이쪽 그 대륙 쪽은 상당히 척박한 그 사막 지역, 고산대가 많이 있죠. 지금도 제가 한번 지도를 펼쳐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변 지역에나 조금 녹지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흰색이에요. 네, 내륙 쪽은 고산 지역이고 이 척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도 이 유목민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죠. 또 버스는 다닐 테고요. 그러니 그런 곳을 버스를 타고 여행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참 우리에게는 머나먼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하얼빈까지 간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바이칼호까지 간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티벳까지 간다. 이런 상상하시면은 감이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는 철도만 생각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좀 더디지만은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간 감각의 해체 그리고 새로운 여행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책이 빚어낸 한 인물과 함께 터키 곳곳을 여행하는 게 이 소설의 큰 동선으로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터키는 어떤 나라인지, 터키와 서양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터키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들은 어떤지 등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과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새로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생은 여행의 과정에서 발견한 나의 또 다른 인생일 텐데, 이 여행은 책을 매개로 한 여행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버스를 매개로 한 여행일 수도 있고요.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만남들, 우연들과 부딪히게 마련이겠죠. 이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만나는 것, 이걸 새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2번에 걸쳐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인생은 무엇인가? 시간이다. 시간은 무엇인가? 사고다. 그렇다면 사고는 무엇인가? 인생이다. 새로운 어떤 인생. 나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다. 요 구절이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립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물음을 던져놓고서는 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시간이죠. 인생이 없는 시간, 장소가 없는 시간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 할 때 사고입니다. 사고를 친다 할 때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구절입니다. 사고가 곧 인생이다.
인생이 곧 사고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인생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인생은 뭐 계획된 그 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우연들 그리고 사고를 경험하면서 내 새로운 인생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버스 사고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버스 사고를 통해서 여행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하나의 변곡점 또는 하나의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아마 책에 관한 그 헌사와 함께 인생은 사고다라는 요 말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밀도 높은 책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책에서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은 곧 사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터키를 대표하는 작가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소설 읽다 보시면 물론 단테의 새로운 인생도 다시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 인생도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어떤 지점에서 접어들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르한 파묵 공대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공대생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자퇴해서 소설가가 됐는데 참 우리나라처럼 문과 이과가 콩의 바다처럼 확 갈라진 사회에서 뭐 그냥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정하면서 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기점에 놓이는 것과는 달리 터키가 생각 밖으로 좀 상상력이나 이런 경계선이 옅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르한 파묵 자신이 이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건축학과였죠. 예. 그만두고 소설로 방향 전환을 했죠. 네. 여기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도 역시 공과대학생입니다. 예. 그것처럼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색하고 탐색하는 그 사고 훈련이랄까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할 텐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대학 가서 뭘 전공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삶의 행로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전공 결정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걸 넘나들 수 있는 여유랄까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대학 다니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면 평생 울고 먹지 않습니까? 뭔가 권력 행사 다 하면서. 대표적이죠. 내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되고요. 그 플랫폼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는 너무나 경직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공대생이 소설 쓰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말이에요. 오르한 파묵 같은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이런 또 깊이가 있는 또 사색의 어떤 결정체로서 이 새로운 인생 이걸 공대로서 인생의 향로를 정했던 사람이 썼다는 점은 참 뭐 고무적입니다. 뭐 여러모로. 그렇죠. 좀 새롭게 와닿기도 하고요. 이런 작가들 한번 만나시면요, 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금방 읽어드린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이 책이 뿜어내는 빛에 반해서 정말 새로운 빛의 인도 아래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을 방황하고 있는 또 여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 좋은 작품들이 참 많으니까요. 에세이집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터키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맨 먹방이고, 그렇죠. 전통 춤이고, 전통 결혼이고, 아니면 뭐 지중해 바다고,
뭐 떡을 흑해 바다고 굽는다든지 이런 거. 네네.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터키의 속살들, 예. 이스탄불의 그 어떤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란 파묵의 뒷모습을 통해서 터키의 오래된 역사, 이스탄불의 그 20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의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지금과 다른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소설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오란 파묵은 정말 만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제가 이상해요. 이 시간에 오란 파묵을 충분히 소개했을 법한데 제 기억을 되감아 보니까 오란 파묵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왜 그랬나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저 혼자. 아까운 건 좀 나누시죠, 교수님. 그러게 혼자만 말입니다. 독점하지 마시고. 네. 근데 제가 이거 별로 아끼지 않는데 책은 이상하게도 오란 파묵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예. 예. 새로운 색 만나시면서 네. 하얀 성이나 내 이름 빨강이나 이 눈이나 검은 책이나 터키의 역사를 배경으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13세기, 14세기. 예. 네, 터키 역사도 함께 공부하시고 예. 그리고 오란 파묵 읽으시다 보면은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의 작가 있죠. 예, 예. 움베르토 에코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아주 빛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예. 케말 파샤라는 다른 작가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대만의 작가 이거엔의 장편 소설 골랐습니다. 제목은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아, 그라운드 제로. 이게 저 폭탄이 떨어진 지점, 거기를 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핵발전소가 붕괴한 지점을 뜻합니다. 네. 네. 핵발전소가, 사고가 난 지점. 그 예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쪽에서는 뭐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뭐 있냐. 온전히 핵무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소설 보면 절절하게 그게 와닿는데요. 네. 지진만 오면은 특히 동해에 지진이 왔다 그러면 덜컹덜컹해요. 그저께도 진도 4라고 했나요? 조금만 더 강한 지진이 오면은 이 동해 포진에 있는 원전들이 핵발전소들이 어떤 사고를 몰고 올지 참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네. 50km 정도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네. 서울에서 안성거리예요. 그 서울 요금소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남에서 그 안성까지 거리인데 어이구 이걸 안전을 장담한다는 것이 참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소설에서도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그 핵발전소의 그 관련자들이나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원전 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야말로 망상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과학에서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 내용을 따서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이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그거죠. 후쿠시마 사태가 보여주는 게 뭐냐? 절대적으로 안전한 원전이는 없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인류의 망상일 뿐인데 핵발전소 기술에 따라서 완전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싶어하는 조선일보도 있고요. 근데 이 소설을 다시 꼼꼼히 보시면은 인간의 그 안전 망상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절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발전소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싼 전기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적이라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풍요롭게 산다 하더라도 정말 만에 하나의 재난의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후쿠시마만 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본 그 자민당 정부는 철저하게
이 정보를 봉쇄하고 있죠. 이 후쿠시마 관련한 이 보도들은 철저하게 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제발 정보 공개 좀 제대로 하고 그 후쿠시마 안에서 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지들을 안 먹으면서 우리에게 먹이려고 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덜컥 받아들였던 정부도 있었고요. 근데 이 후쿠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을 텐데도 이걸 이 핵발전소에 투기하는 데는 많은 또 다른 비난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제가 이 과문한 탓인지 아니면 제가 무지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발전소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바로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추리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4원전, 대만의 원전이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1원전, 제2원전, 제3원전, 그리고 제4원전을 짓고 있는 중인데 그걸 제4원전이 완공돼서 시험 가동을 하고 상업 가동을 하는 순간에 이게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 사고가 난 사실을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쉬쉬하고 숨겨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원전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1년 정도가 흐른 뒤 총통 선거가 있을 때 이 총통 선거에서 이 원전을 어떻게 은폐하는지, 원전 사고를 어떻게 은폐하는지, 진실을 어떻게 악착같이 드러내고자 하는지 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는 우리 많은 청취자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우리의 미래의 지옥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오늘하고 내일 2차례 말씀드릴 텐데요. 몇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전 핵발전소가 사고를 일으키면은 그 사고 구역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식수오염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몸으로 체내에 피폭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도 상수원을 함께 쓰는 경우는 이 체내 피폭을 통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는지 잠깐 볼까요? 사실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 일단 골수랑 신장이 망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시작되지. 조혈 기능이 무너지고 모든 기관의 점막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다 못해 심지어 그걸 토해내게 돼. 조혈이라면은 피를 만드는 기능. 제조할 때 조. 예. 네. 피를 만드는 기능도 무너지고 모든 기관의 점막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다 못해 심지어 그걸 토해내게 돼. 생각해봐. 조각조각 찢어 발겨진 간이랑 폐, 신장을 입으로 계속해서 토해내는 거. 아이고. 멀쩡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20이틀 만에 죽었어. 인터넷에서 사망 직전 그 스파이 사진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정말이지 사람이 아니라 귀신 같아. 네, 이렇게 상상하는데 이건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피폭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가상 소설입니다만은 후쿠시마나 그 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이런 대규모 사태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과장된 보도다. 계속해서 은폐하고 숨깁니다. 이건 유언부에 가깝다. 예. 피해는 제한적이며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원전에 대한 공포,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권이나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대중들은 이 원전의 안전성을 믿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담론투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핵발전소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공론장이 활성화해서 제대로 한번 그 토론을 벌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만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런 일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대만의 탈핵 운동가들 활동상은 눈부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그 핵발전소가 붕괴하기 전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주인공 린친하오가 등장합니다. 린친하오는 샤오룽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고로 이 약혼녀, 그러니까 연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의 엔지니어로 일한 린춘하오는 원전 사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 사고의 전후, 막전 막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피폭당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기억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계속 복원해내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게 이 소설의 큰 동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춘하오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리리칭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계속해서 린춘하오라는 이 엔지니어의 기억을 계속 복원 분석해냅니다. 그러면은 핵발전소에 책임이 있는 그 권력이 얘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진실을 알고 있는 린춘하오와 또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리리칭의 작업을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린춘하오의 그 기억이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춰 가자마자 이 린춘하오를 납치해서 극도의 고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 뒷얘기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원전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대표적인 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이 부실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지금 우리의 원전의 그 부실 공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대만에서도 그런 일이 고스란히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잠깐 요 구절 한번 볼까요? 예, 이 예.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린춘하오와 친구가 얘기하는 그 엔지니어 친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전에 말한 적이 있지. 제4원전이 제1원전, 제2원전, 제3원전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네. 하청을 너무 많이 준 데다 하청이 또 하청을 주고 거기서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층층이 내려갔기 때문이야. 또 애초에 제대로 공사 감독도 하지 않았고 통제를 벗어난 기계의 괴물인 거지. 암덩어리처럼 마구 자라다가 지금 이 거대한 모습으로 변한 거야.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자고. 난 여기 오기 전에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어쨌든 총점검팀에 참여한 거고. 게다가 이 총점검을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한 시공 고문회사 V사가 와서 지도할 거니까 공사 항목 하나하나 확실히 마무리하고 고장난 걸 찾아내서 새로 작업하면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이 착각이었다는 그 엔지니어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 문제의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 축소,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시험 가동 단계에서 사고를 몰고 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전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는 이 사실 자체가 또다시 수면 아래 잠들도록 압박하는 그런 온갖 그 행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연기가 솟아나던 멀리서 잡은 그 화면이 눈에 선한데 대만에서도 이 후쿠시마에서 많은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는 우리 린춘하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 사람들의 우려가 극심해졌지만 난 늘 후쿠시마는 극단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미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하게 자신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인류가 과하게 자신하는 건 아닐까. 문명이 과하게 자신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우리가 과하게 자신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런데 상황이 이미 대부분 진행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인간이 과학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네. 불러올 재앙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 버린다는 게 린춘하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 린춘하오의 불길한 예감이
이 소설에서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연인뿐만 아니고 자기 동료들이 다 핵발전소 사고로 사라져버리고요. 자기만이 극도의 정신적, 심적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국토가 폐허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을 잃고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대만 북부 지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는 것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그 가공할 사태를 상정하고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설하면은 뭐 헛소리한다, 뭐 쓸데없는 소리한다 그러는데 문학사에 아주 고전으로 남아있는 SF 작품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진단이 거의 정확한 예언처럼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금방 우리 린춘하우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과도한 자신감이 불러올 재앙에 우리는 과연 속수무책 그런 일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그런 뭐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원전 시설 만들면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과학을 맹신하다가 그야말로 빅엿을 먹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원전 관리 기술 수준은 일본이 뭐 최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였는데 그런 사고를 보고서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안이한 태도가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한 번쯤은 상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 상상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이런 이 핵발전소라는 암세포는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를 점령해 버릴 테고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방향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소설의 한 문장을 빌면은 문명의 환상이 휘황찬란할수록 암흑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문명의 환상이 휘황찬란하죠. 지금 보면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을 끝없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깊은 어둠을 핵발전소가 거느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이런 구절도 눈에 띄네요. 인류는 정말 똑똑해. 창의력이 넘치지. 예. 하지만 정말 악랄하기도 해. 자기 회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건 그 샤오룽이라는 그 여성이 린춘하우 원전 엔지니어에게 한 말입니다. 인류는 정말 똑똑하죠. 창의력이 넘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악랄하기도 합니다. 예. 이 원전처럼 사고가 터지면 어떤 재앙이 몰려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샤오룽이라는 여성이 하는 말이 정말 아프게 꽂힙니다. 사람들 참 아름답죠. 꽃도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 사악하고 비루한 존재도 참 드물다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도 내일도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 내일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정리 잘 안 됐는데 예. 좀 정리 잘해서 내일 뒷부분 후반부의 핵심적인 부분들 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그라운드 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네. 대만은 이제 탈원전으로 확실하게 갈 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향을 튼 것 같죠? 네. 네. 참 그 성찰. 그래서 저는 그 성찰만 보더라도 대만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대만을 무시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텐데 저는 그동안 무시했습니다. 같아요. 저는 그동안 네. 무시했어요. 예. 네, 아니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니 그 인도 분이 교수가 됐나? 네, 이걸 두고 뭐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리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도를 네. 무시할 생각을 할까? 그 인구가 억 단인데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하여간 참, 좀, 무지하면은 참 용감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네. 교수님, 어제자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네. 이면에 크게 실렸는데, 원전 가짜뉴스 못 보겠어요. 이러면서, 원전에 대해서 쓸데없이 공포를 확산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뭐, 진실된 정보를 알려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서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인가 봤더니 다 저 원자력 공학과 다니는 학생들. 또 다른 전에 봤던 기사를 보니까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 이 출신들이 결국에는 원자력 마피아들, 핵 마피아들과 결국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또 학계도 원전이 있어야 자기들의 파이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굴레와 또 이런 구도 속에 놓여 있고요. 학문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학문이죠. 학문, 그거는 학문인가 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고도 남습니다. 조선일보를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 우리 김 PD의 애로가 참 아프게 와닿네요. 네. 근데 조선일보와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결탁은 참 뿌리가 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는 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못할 거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언론과 원전 마피아의 이 결탁은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 이 소설에서 나오는 황리순이라는 인물이 딱 떠오르는데요. 원전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 있으면서도 다 그 마피아들과 결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나자마자 무슨 소설상의 상황입니다만은 바로 미국으로 도피해서 자기만 평화롭게 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애인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일 안 하면 내가 어디서 이 많은 돈을 벌겠어? 네. 얘기합니다. 인간의 성정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화폐가 신인 세상에서 인간의 그 착한 본성에 의존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죠. 네. 이 조선일보와 원전 마피아들의 결탁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이 정부에 어떤 비수를 꽂을지, 어떤 막말을 해댈지,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양해 좀 구해야 될 게, 이렇게 김 PD하고 오늘 읽는 책을 한 지가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녹음을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버벅거리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해요. 특히 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제가 리와인드 해보니까, 되감기를 해보니까,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걸 좀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훌륭했는데, 예. 네,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강의를 해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도 곧잘 하다가도 강의를 엉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일주일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 교수님. 네. 교수님. 그 강의가 엉망이었다는 걸 아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아이들. 저도 그래서 가끔씩 강의할 때 엉망으로 하면은 그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내가 엉망으로 한 걸 모를걸? 이러면서. 농담인데, 농담입니다만. 네, 학생들은 몰라도, 학생들이 다 모를 리가 없고요. 그 당사자. 제가 가장 빨리 아니까, 또 정확하게 아니까, 그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오늘 잘하시면 되죠, 그럼. 네. 아무튼, 미안하고요. 이거인의 이 장편소설 그라운드 제로는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은 2013년에 쓴 작품인데요. 소설에서 상상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2015년 10월 19일에 제4원전 1호기가 녹아내린 것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후,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나기 전후 몇백일, 약 2년 전후를 두고서 이 소설을 교차하면서 서사가 진행됩니다. 예. 네, 요 축만 아시면은 전체 구성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은 허천 투한빙이라는 정치가가 있고요. 중통이 되기를 바라는 이 정치가가 있고, 그리고 원전 사고의 키를 쥐고 있는 원전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린친하오라는 이름의. 예. 그리고 이 원전 사고 이후 인간 문명에 대한 깊은 회한에 젖어서 상간에 자신의 기영아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먹은 이 샤오룽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린친하오의 약혼자이기도 하죠. 예.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이 원전 사고를 전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핵발전소를 하는 게 맞을지 압니다만은 이 소설의 용어법에 따라서 원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 금방 알 겁니다. 이 정치가인 허천 투한핑은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요. 이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영웅화되는 걸 바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린춘하오는 피폭을 당했는데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이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린친하오와 그 리리칭이라는 의사를 함께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거 우습지 않죠. 예. 정치 권력이 진실을 공개하려고 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예들이야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오룽이라는 린친하오의 약혼녀는 기영아를 낳고서 절망한 나머지 이 문명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먹죠. 이 소설의 아주 몇 구절, 명문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우리 린친하오의 시선에 잡힌 풍경 잠깐 보겠습니다. 예. 차창으로 다가갔다. 틀림없었다. 그건 분명히 반딧불이었다. 하지만 지금이 반딧불이의 계절이 없는데 아닌가? 문득 원전 사고 뒤에 본 자료가 하나 생각났다. 우크라이나 학자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현지 생태계가 겪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원전 사고 출입 금지 구역에서 수많은 곤충과 조류가 기형으로 살아남았거나 죽어 사라졌다. 동물들의 깃털은 종잇장처럼 얇고 바스락거렸고 새의 부리와 날개 모양의 돌이킬 수 없는 기형이 일어났으며 비행을 할 때면 펼쳐진 날개가 공기 흐름 속에서 부서졌다. 꿀벌과 지렁이는 아예 다 사라졌다. 땅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매미는 머리에 안테나처럼 생긴 다리가 거꾸로 달려 있었다. 추운 겨울밤 큰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달빛이 체르노빌 석관 인근의 죽음의 땅 프리피아트를 비추었다. 어두컴컴하고 흐릿한 놀이공원에서는 녹이 슬어 고꾸라진 대관람차가 세찬 바람에 흔들렸고 늑대 무리와 멧돼지들은 길거리를 한가롭게 거닐었으며 독수리가 버려진 가옥의 통양계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니까 린친하오의 시선에는 체르노빌의 풍경, 그 황막한 풍경이 그대로 포개지는 거죠. 이런 그 헛것 같은 풍경들이 린친하오라는 인물의 시선에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서도 87년과 2011년 먼 시간이 아니죠. 분명히 봤으면서도 우리 이런 상상을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예. 만약에 그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울산 요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재에 의해서든 이런 황막한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핵발전소가 갈 길이 어디에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탈원전의 방향을 틀려고 하죠. 틀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도로 높이려고 합니다. 참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악랄한지 그 이면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 문명은 걷잡을 수 없는 묵시록적인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기영아를 낳은 젊은 엄마 샤오룽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그 눈에 비친 풍경이나 문명에 대한 저주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녀는 강 맞은편에 연이어 서 있는 산들을 응시했다. 사실 산들은 그녀의 시야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건 그저 어렴풋하고 거대한 윤곽이 불과했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배경에 들이운 달빛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지면 매일 밤 이곳의 어둠 속에서 그 방대한 산들은 언제나 순수한 가림막이
순수하게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가 되어버리곤 했다. 음. 지즈가 태어난 뒤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봤어. 난 링팡이랑 생각이 같아. 지즈는 이 세상이 필요하지 않아. 이 지즈가 린친하오하고 샤오룽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죠. 지금의 문명은 역사의 우연으로 창조됐지. 그건 흘러내리는 모래 위의 문명이고 그냥 우연히 나온 결과물일 뿐 정확한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아. 특히나 지즈 같은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잘못된 문명이라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는 이미 다 컸어. 샤오룽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수십 년의 시간을 들인 끝에 이 잘못된 문명에 의해 괴물로 키워졌지.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지만 지즈는 아무 잘못 없어. 샤오룽이 잠시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어려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흐르는 물소리에 사라졌다. 난 그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그 아이 역시 괴물이야. 우리와는 다른 괴물이지. 오래전 인류의 잘못된 선택으로 문명은 무모하게 돌진하면서 비틀거리게 됐어. 대관람차와 살인마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말이야. 어쩌면 당신이 전에 말한 대로 과도한 자신과 낙관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중단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심지어는 모든 기괴한 모습이 아름다운 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무작위로 일어난 실수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구조체를 만들었고 기형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즈도 그런 아이이고. 네, 젊은 엄마 샤오룽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중단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도 없었다는 거죠. 그걸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인류가 환상으로 빚어낸 이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이 세상의 모든 풍경들은 사막으로 변해버렸고 인간들은 괴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기형으로서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오룽은 보육원에서 함께 일하던 링팡과 함께 모든 문명 세계를 거부하고 산간 지역에서 기형인 자신의 아이와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 또 이러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이나 돈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고 생명을 죽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유라면 당연하죠. 정치적 이유나 돈 때문이겠죠. 세월호나 이 생각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그 밑에 다 경제적 이해관계, 돈의 문제가 걸려 있겠죠. 이걸 위해서라면은 칼날로 염색체를 파괴하고 몇백 명의 목숨 앗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총통이 되고자 하는 정치가를 떠올리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전과 관련된 수많은 자들은 그리고 이 정치가들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도피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사후 처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일들은 뒷전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장관이나 의원들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여권을 봤더니 여권에 타이완이 아니고 USA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중 국적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폐허가 된 타이페이를 뒤로하고 유유히 미국으로 떠납니다. 남 얘기 아니죠. 한국에서 상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원전 사고,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순간에 공항에 가장 빨리 달려가서 피하는 사람들은 원전 관련자들, 아마 그렇죠. 그 정책 당국자들 일 겁니다. 가장 잘 알 테니까요. 이 사고의 여파가 어떻게 몰아칠지 다 알 테니까 예. 가장 먼저 도망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역시. 조선일보도 아마 도망칠 것이고요. 그렇죠. 아마 가장 먼저. 네. 도망간 곳에서 그 신문을 낼 텐데 네. 신문에 실릴 사설을 제가 미리 예견하겠습니다. 네. 탈원전을 하느라고 원전 인력들 또 원전 네. 인프라가 많이 축소돼서 이 사고가 네. 빚어진 것이다. 탈원전이 원인이다. 네. 얘네들은 다 보여요, 다. 예. 그런데 그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신앙처럼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해서 우리가 꾸준히 뚜벅뚜벅 계속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그 앵무새처럼 정치가들의 언어만 되풀이하는 앵커의 뉴스로 끝납니다. 그 네. 뉴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2살의 남성과 31살의 여성이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예. 동반 자살했으니까 이걸 역시 센세이셔널리즘, 그러니까 황색 저널리즘에 의존하겠죠. 아마 내연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누구냐면은 32살의 남성은
린춘하오라는 원전 사고의 진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31살의 여성은 리리칭이라는 의사입니다. 린춘하오의 기억을 복원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권력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 선거 뉴스입니다. 들어볼까요? 예. 선거 전 마지막 주이자 초특급 주말인 오늘 여야 모두 대규모 저녁 뉴스에 전력을 다하며 투표 동료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선거 열흘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 총통 선거 후보 서천 두한핑이 여전히 2%에 3%의 근소한 차로 야당 후보 수전창을 앞서며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그 관점도 볼 수가 없고요. 원전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지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이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데 마지막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떨어졌다. 고요한 비가 떨어졌다. 비는 오래된 아파트의 옥상으로 안테나가 넘어가고 급수탑이 부서져 있으며 거미와 소금쟁이 그리고 다른 벌레들의 사체가 물 위에 쌓여 있었다. 그런 옥상으로 고층 빌딩 옥상의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폐기물이 바람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길거리로 희미한 빛 속에 고요히 잠들어버린 통풍 배선이나 전기회로 배선 위로 떨어졌다. 비가 순식간에 문명의 생명을 빼앗긴 대만 북부의 이 거대한 폐허의 도시로 떨어졌다. 이 화려한 인공의 황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한때 문명의 잔영이 생명을 빨아들이는 흐르는 모래 위로 머물렀으나 진정 남은 것은 결국 허무뿐이었다. 비가 죽은 이의 영혼이로 떨어졌다. 허무 위로 떨어졌다. 네,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비가 죽은 이의 영혼이로 떨어졌다. 허무 위로 떨어졌다. 이 문명이 몰고 온 거대한 폐허. 소설 속의 상상입니다만은 우리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상이 이런 미래의 이런 공포들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소설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런 상상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폐허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것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뒤를 모르고 돌진하는 이 문명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그 화폐신을 경배하는 자들과 싸우는 워리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인문학이야말로 문명이 몰고 올 거대한 폐허를 막는 하나의 그 항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데요. 예. 돈이 안 되니까 이 문과, 이 인문학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데, 무시했다가는 정말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이런 묵시록적인 세계, 예. 거대한 폐허의 세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앤이라는 좀 낯선 이름인데요. 잘 쓴 소설입니다. 네. 잘 쓴 SF이자 미스터리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원전의 현 주소, 핵발전소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이 몰고 올 파국이 어떤 그 풍경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지 한 번쯤 꼭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네요. 왜 네,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소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하는 책들은 크게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읽으셔도 그렇게 큰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비가 옵니다. 정말 4월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군요. 또 네, 잔인한 달 4월. 예. 근데 4월에 초겨울도 있었고요. 네. 늦겨울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도 온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 부쩍 더웠고요. 며칠 사이에. 예. 네. 근데 저에게 4월은 조금은 뭐랄까요? 예. 이 행복한 달 같습니다. 오.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담배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네, 40년 가까이 피워온 담배를 끊고 나서 네. 한 며칠은 좀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머리에 자욱했던 안개 같은 게 걷히고 좀 맑아져서 가뿐합니다. 총기도 회복하셨습니까? 회복된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 교수님 피부가 달라요. 한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아. 안 좋았어요. 괜히 우울해지고 네, 괜히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예. 그런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금단 현상 일종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글 쓰는 건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피부 보니까 디아페빈으로 세수하신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예. 디아페빈으로 아. 예, 세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방송하니까 훨씬 좋아요. 그렇죠, 확실히. 교수님. 예. 예. 근데 담배 끊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게 올해 2019년 4월이어서 네. 저에게는 각별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아, 담배 끊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른 분들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신 우리 교수님처럼 담배 끊으시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도 담배가 들고. 끊을 때까지는 못 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담배. 저는 뭐 담배를 피우질 않으니까 네.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근데 제가 담배 냄새가 참 익숙하고 정겹습니다. 그런 게 왜냐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할머니 댁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강원도 춘천인데. 근데 춘천 가는 기차는 담배 냄새로 쩔었거든요. 그랬죠. 그때는 기차나 버스에서 다 담배를 폈으니까. 그게 일종의 저한테는 고향의 향기입니다. 근데 그때 담배 냄새와 지금의 담배 냄새는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 요즘은 담배 맛을 좋게 한다는 그 핑계 구실로 온갖 첨가물을 다 집어넣어서 냄새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연초였는데. 네. 예. 연초에 가까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담배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박성우의 시집 거미를 골랐습니다. 이 거미와 함께 네. 두 번째 시집인 가뜩한 잠도 가져왔는데요. 네네. 얼마나 여러분께 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네. 좋아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의 기억, 그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시로 재현해내고 있어요. 우리 박성우 시인은 1971년생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이완배 기자 나이네요. 아, 그래요? 예. 이완배 기자는 조금 도시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박성우 시인은 그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기억을 오롯이 간직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기억이 제 기억과도 많이 맞물리고요. 그때 생각들이 소록소록 납니다. 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네. 기억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어머니의 그 모습들. 그럼 학교에서도 자주 어머니를 그렇죠. 오늘 뵌 겁니까? 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기억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억에 남을 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예를 들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네. 혹시 우리 김 PD 미숫가루 좋아하십니까?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정신없이 좋아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미숫가루가 상당히 귀한 그랬습니까? 음식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그거 많이 타주셔가지고 흔한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만 챙기셨구나. 그러신 건가요? 예. 근데 이 미숫가루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눠 먹거나 또 네. 오래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큰 양푼에다가 네. 조금 타서 예. 미숫가루를 좀 최대한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서 예. 먹는 방법을 생각을 했겠죠. 예. 이 참 짠하게 아프게 와닿는 시가 한편 딱 눈에 띄었습니다. 음. 이건 검이라는 시집이 아니고 가뜩한 잠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데요. 예. 제목이 3학년입니다. 3학년. 예, 예. 3학년 때 얘기인 모양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거도 몽땅 털어 넣었다. 슈거라면 슈가. 네, 설탕. 네. 예. 설탕 대용이었죠. 예, 예.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맛있는 우물에다가
그런 걸 넣으니까. 근데 왜 넣었을까요?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 미숫가루를 넣으면은 예. 우물 전체가 미숫가루 물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3학년 때. 지 혼자 먹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죠. 남들하고? 이제 이 시를 보면은 예.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아. 그래서 부엌 찬장에서 예.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예. 엄마 몰래 예.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예. 거기다가 되게 미숫가루 탈 때 사카린이나 이게 슈가를 같이 넣었잖아. 슈가. 예.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그리고서는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이걸 젓는 거예요. 아이고, 골고루. 이런. 그러니까 그걸 보던 어른들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행을 띄우고서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아유, 세상에. 웃음이 나는데 예. 서글픈 추억이죠. 예. 아, 그러면 그 우물을 다 꺼내야 됩니까? 그 우물을 보고 나려면. 그러니까 뭐 우물이야 뭐 계속 뭐 먹을 수 있겠지만은 가라앉을 테니까. 예. 근데 그 미숫가루를 얼마나 실컷 먹고 싶었으면은 이 동네 우물에다가 예. 그 미숫가루 통을 넣고 예. 두레박으로 휘 저어서 먹으려 했겠습니까? 예. 어린 마음에. 3학년이면 10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살 예. 때. 예. 뭐 이런 생각했을 법하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 정읍하면은 물 좋은 곳으로 네. 또 알려져 있고. 물도 좋고 예. 정읍하면은 뭐 태인 정읍 이쪽에 네. 막걸리가 맛있어요, 이 동네 막걸리. 그렇죠. 네, 물이 물이 좋으니까. 네. 저는 이제 거기 산회 마을에 그 한우. 네. 예. 그렇구나.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쪽 정읍 태인 이쪽 막걸리 중에 예. 송명섭 막걸리라고. 송명섭 막걸리.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가끔씩 주문해 먹었는데 요즘 좀 뜸했네요. 알겠습니다. 이 가뜩한 잠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이 3학년이라는 시를 읽어봤고요. 네. 이왕 시작한 김에 가뜩한 이 잠에서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보라 감자꽃인데 감자꽃 보신 적 있습니까? 감자꽃. 감자꽃이란 게 있습니까? 아, 있죠. 예. 왜 없겠습니까, 꽃이? 예, 감자꽃이 주로 흰 꽃이 많이 피는데 보통 먹는 꽃이. 예, 예. 감자 중에 보랏빛 감자가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색감자들. 예, 예, 예. 근데 색감자들은 그 색에 따라서 꽃이 핍니다. 음. 보랏빛 감자는 보라색 꽃이 피고 자주빛 감자는 자주색 꽃이 피고. 네. 그래서 이제 보라 감자꽃인데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시인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일 갈 적에도 마을 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 때 돌아오면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네 호럼이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피어 꽃핀 나 볼라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네 호럼이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아,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예. 보라를 또 그렇게. 네, 맞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감자꽃이 자주빛으로 또 보라빛으로 피었는데 그 예.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예.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혼자 찬물에 밥 말아 드시고 또 마을 해관 가서 동무들하고 놀고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들 놈이 와가지고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어머니 감자꽃 피었네 이러니까 자주꽃 피었네 이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호럼이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굉장히 재밌는 시인이네요, 네. 보니까. 예. 아주 재밌습니다. 서글픈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재밌는 이거 펀이라 그러는데 말놀이를 통해서 예. 재미있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경이 그려지면서. 딱 그려지죠.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예. 이런 시도 있고요. 예. 이제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검이라는 시집에서 예, 예. 첫 시집인데 예. 검이라는 시집을 보면은 아주 깊은 슬픔의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 자신이 시인이 다니던 대학의 환경미화, 여기 청소부라고 예. 쓰는데 청소를 담당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만 청소 안 하면 개판이 됩니다. 그렇죠. 학교 주말 한번 지나면요. 그렇죠. 아유, 이거 뭐 엉망이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네. 뭐 옆방에 계신 분들은 별로 인사를 안 하는데. 홍성걸 교수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예, 시. 예. 일단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시 한 편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소록소록 많이 떠오릅니다. 예. 어머니, 끈적끈적한 햇살이 어머니 등에 다닥다닥 붙어 물 여신 듯 땀을 고아내고 있었어요. 막둥이인 내가 다니는 대학의 청소부인 어머니는 일요일이었던 그날 미륵산에 놀러 가신다며 도시락을 싸셨는데 웬일인지 인문대 앞 덩굴장미 화단에 접혀 있었어요. 가시에 찔린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엉덩이 들썩이며 자풀을 뽑고 있었어요.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어머니, 지탱시키려는 듯 호미는 중심을 분주히 옮기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호민날이 콕 내 정수리를 파먹었어요. 어머니, 미륵산에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습디요? 뭐하고 놀기 이놈아. 수박이랑 깨먹고 오지게 놀았지. 좀 이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끈적끈적한 햇살이 어머니 등에 다닥다닥 붙어서 물 여신 듯 땀을 고아내고 있었어요. 땀이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 막 끈적끈적한 땀이 흐르고 있는 예. 거죠. 근데 그날은 마침 일요일인데 어머니는 미륵산으로 놀러 갈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예, 미륵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익산 사람들, 익산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익산의 가장 아름다운 산, 높은 산이라고도 하죠. 미륵산이죠. 예, 미륵산입니다. 미륵사도 있죠, 거기에. 네. 근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 청소부인 어머니는 이런 미륵산 놀러 가는 도시락을 쌌는데 네. 학교에서 또 불렀나 보죠. 이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인문대 앞 그 덩굴 장미 화단에 예. 좀 자풀 좀 제거해라. 그것도 일요일날 그렇게 예, 부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덩굴 장미 화단에 접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노모니까 늙었으니까 이게 이 자풀을 제거하다 보니까 접혀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 가시에 찔린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엉덩이 들썩이며 자풀을 뽑고 있었대요. 애벌레처럼.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어머니가 어머니 지탱하려는 듯이 호미는 중심을 분주히 옮기고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예. 그걸 지켜보는 아들의 심사가 어땠겠습니까? 날카로운 호민날이 콕 내 정수리를 파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서는 모른 척하고 어머니 미륵산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었디요?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짐짓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하고 놀기 이놈아. 수박이랑 깨먹고 오지게 놀았지. 뭘 오지게 놀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 화단에서. 네, 화단에서 자풀 제거하면서 먹은 땀을 다 흘리고 그런 길이었는데. 네,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들이 아찔하게 저한테 와닿아요. 예. 참, 71년생이면은 아직 40대죠? 네. 이런 젊은 시인인데 이 농촌의 삶들, 농촌 공동체의 아릿한 그 기억들도 잘 시로 그려내고 있고요. 네. 또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에 대한 그 공감도 아주 깊게 와닿습니다. 민달팽이라는 시입니다. 네. 민달팽이 하면 달팽이인데 자기 지켜줄 그 껍질이 없는 달팽이죠. 이 달팽이에 빗대서 이 실업의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그가 귀가를 한다. 저 민달팽이의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무거워 보인다. 걷는다는 표현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바닥까지 처진 어깨가 천천히 길을 밀고 나간다.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늘어진 양 어깨가 다리였으므로 빨래처럼 처진 몸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어깨에 신는 신발은 없으니 당장 달아질 희망의 뒤축이 없어 좋겠다. 그에게도 한때는 감미로운 집이 있었다. 아이스크림 같은 집. 너무나 달콤하게 흘러내린 똥 같은 집. 똥집도 안 파는 포장마차 같은 집. 잠시 멈춘 그가 집을 지나친다. 어쩌다가 아이들만 누수시켜 놓은 집. 한사코 그의 목에 감겨있는 저 실없는 실업. 그의 목을 한껏 조이고 있다. 여기 한때는 감미로운 집이 있었대, 이 사람에게도. 아이스크림 같은 집인데
근데 이게 너무나 달콤하게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똥 같은 집이 돼 버렸고요. 똥집도 안 파는 포장마차 같은 집이 돼 버렸고요. 예. 어쩌다가 아이들만 누수시켜 놓은 집이라고 있습니다. 누수시켜 놓은 집이? 아이들만 싸질러 놓은 집 이런 표현 쓰죠. 아, 대책 없이 그냥 네, 대책 많이 없이 출산해가지고. 아이들만 낳아 놓은 집. 예. 네, 그게 한사코 그의 목에 감겨 있는 저 실없는 실업. 그것이 그의 목을 함껏 조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실업자가 돼본 사람들은 심정 절절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민달팽이라는 이름을 대고 네.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실업자 단체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출범한 단체인데 네. 민달팽이란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예. 그래요. 자신을 방어해줄, 보호해줄, 그렇죠. 뭐 덮개마저도 없는. 네. 아마 청년들 그 주택난 때문에 아마 민달팽이라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아질 희망의 뒤축이 없어서 좋겠다. 달아질 희망의 뒤축도 없는 온몸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성우 시인의 시에는 항상 풍자가 꺾이지 않아요. 네, 아픈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 말놀이, 네. 이 해악 웃음의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3학년이라는 미숫가리 얘기도 그렇고요. 네. 민달팽이 얘기도 그렇고. 아이들만 누수시켜 놓고 이런 말 정말 재밌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네. 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취나물이라는 시도 함께 볼게요. 취나물.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물이죠. 그렇군요. 예. 삼겹살에 싸서 드시는 걸 좋아. 아니 근데 그 취나물 자체로 밥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예.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예. 제가 이거 예. 정말 하소연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언젠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에어프라이어를 사는 바람에 아.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삼겹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삼겹살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먹었습니다. 작년에. 그러셨어요? 네, 에어프라이어 사고. 그랬더니 건강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고지혈증과 예. 여기 덩달아 높아진 혈압. 음. 병원 갔더니 담배 안 끊으면 알아서 해라. 제가 이 금연까지 오기까지가 바로 나비 효과처럼 에어프라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김 PD의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셨군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이 교수님, 그럴 때는 저기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로 하셔야죠. 병 주고 약 병 주고. 주고 약 주고. 선생님 병 팔고 약 팔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면 그거 좋은 거죠. 뭐 교수님. 그 삼겹살에 상추를 주로 싸서 먹는데 네. 취나물에 싸서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아주 맛있고요. 예. 깻잎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쓴맛과 함께 이 고기가 아주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절묘하게 맞아요. 예. 요즘 삼겹살을 대단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김용민닷컴에는 삼겹살만 파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제가 애용하는 자주 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그건 제가 여러분 소문을 많이 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정말 맛있어요. 부산에서 오대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맛있습니다. 자, 취나물. 지금 제가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네, 우리 박성우 시인의 시 세계에 하나의 그 근간처럼 가로놓여 있는 게 통주전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 이 아이들을 키웠겠죠. 그 애환이 여기저기 녹아 있는데 이 취나물은 아버지와 관련된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취나물.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신 어머니는 고사리와 취나물을 잔뜩 뜯어 오셨어요. 머리엔 솔잎이 머리핀처럼 꽂혀 따라와 마루에서야 뽑아졌고요. 어머니는 두루피 죄다 쇠서 아깝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무심히 떠난 아버지를 중얼거렸는지 몰라요. 두릅이 쇠해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예. 쇠하는 좀 모든 이 나무에서 자라거나 이런 나물들이나 네.
어릴 때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린 예, 그 예. 나물들이 예, 쇠는 새싹이 것은 맛있듯이. 네, 쇠는 건 네. 여린 나물이 아니고 예. 이제 뻗세지는 거죠. 네네. 이거 뻗세다. 이걸 쇠다 그럽니다. 예, 예. 아주 훌륭한 예. 김용민 학생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두릅이 죄다 쇠서 아깝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못 먹으니까 이제 예, 예. 이게 뭐 온나물이든 뭐 가지나물이든 가지나무의 그 나물이든 이런 나물들은 그 새순 때 따 먹어야 맛있습니다. 네. 두릅도 그렇고요. 예. 네, 쇠면은 못 먹죠. 무심히 떠난 아버지를 중얼거렸는지 몰라요. 가족 사진에 한참이나 감전되어 있던 어머니가 취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웬일인지 연속극을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 냄새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닌지 취나물은 다른 때보다 아주 천천히 다듬어졌어요. 너가 아버지는 취나물을 별시랍게도 좋아했는디. 어머니가 갑자기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취나물은 머터로 뜯어와서 그러요. 그런 어머니가 미워서 나는 방을 나왔어요. 사실은 나도 울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일 아침상에 올라올 취나물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별들도 이 악물고 견디고 있었어요. 이 별들도 이 악물고 견디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알듯말듯합니다. 눈물이 날듯 말듯 했다라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뜯어온 취나물을 상상하면서 취나물을 다듬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상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시입니다. 네. 취나물. 한 편 더 볼까요? 예, 예, 교수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누에를 쳐서 이 고추를 파는 게 있었어요. 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양잠이죠, 양잠. 이 양잠을 큰 어떤 대형 그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이 누에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뭐 여러 가지 용돈도 삼고 아이들 못 사줬던 것도 사주고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누에를 치는 방이 안방을 누에가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 바깥방이나 딴 데로 가서 잠을 자는 아유, 거죠. 갑이 되죠. 네, 갑이 누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돈벌이가 되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누에 쳐서 고치 팔아서 너 학용품도 사주고 그때 우리 참고서가 필승도 있고 완전 정복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사줄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누에가 다 죽어버려요. 오. 나도 어떤 모를 질병에 걸려서 누에들이 온갖 그 병에 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면역이 약하군요. 네, 예. 맞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 예. 누에가 안방을 가져갔다. 뒹굴며 숙제하기에 좋았던 마루는 뽕잎을 썰거나 다듬는 장소로 적당했고 누에 먹을 거. 네, 예. 우리는 광을 고친 방에서 둥근 잠을 자며 둥근 꿈을 꾸었다. 누에가 가져다 줄 모나미 연필 한 다스와 새 가방이 누나 입가에서도 웃고 있었다. 잠꼬대를 하기에도 턱없이 비좁은 방이었지만 갓 따온 뽕잎에 엎드린 누에처럼 8 식구 모두 싱싱한 잠을 잤다. 막내의 그림 일기장에 그려진 통통한 누에는 겨우 연필로 뭉개진 뽕잎을 먹어야 했다. 청소 시간에 주운 초록색 크레파스를 내밀던 날 막내는 그것을 받자마자 그림 일기를 썼다. 큰 누나는 훔친 것이 아니냐며 다그치기도 했지만 내 뒤통수를 측은했다. 누에는 시를 토하기도 전에 안방을 비워주었다. 누에 구더기 때문이라 말했다. 아버지는 누에 섭에 불을 질러 우리들의 꿈도 함께 태워주셨다. 그날 밤 만취한 아버지는 누운 채로 명주시를 밤새 토해냈다. 둥글고 거대한 고치 하나가 다음날 오후까지 이불에 덮여 있었다. 막내는 더 이상 그림 일기장에 누에를 그려넣지 않았다. 여기서도 이 해악이 예. 넘칩니다. 예. 예. 누에가 다 죽었어요. 예. 누에 구더기 때문에, 질병 예. 때문에, 누에 예. 병 때문에. 예. 아버지는 그 누에 섭에 불을 질러서 우리의 꿈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모나미 이 연필 한 다스, 예. 새 가방, 예. 다 태워버린 거죠. 예. 그날 밤 만취한 아버지는 누운 채로 명주시를 밤새 토해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토한 거겠죠. 둥글고 거대한 고치 하나가 다음날 오후까지 이불에 덮여 있었다. 아이고. 이런, 고약하네. 네, 고약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서러움이겠죠. 네. 아버지의 서러움, 이 누에 잘 키워서 고치 팔아서 네. 우리 아들
참고서도 사주고. 네, 참고서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연필도 한 다스 사주고 예. 막내 이 크레파스도 사주고 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예.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 예, 예. 이런 시들이 박성우 시 집에 가득합니다. 물론 뭐 난해한 시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 검이라는 시집과 가뜩한 잠 두 건 더 좋습니다. 우리의 50대, 40대 후반이나 50대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읽기에는 참 좋은 작품들이 아주 네. 많습니다. 아이고 4월이 가는 이때 우리 이 박성우 시인의 네. 시집과 함께 한다면은 더욱 풍성해지겠네요. 이번 네, 주말.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아주 풍성하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책 시집 제목 좀. 네, 박성우 시집 거미 네. 그리고 가뜩한 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